이번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상호관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죠. 15%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상호관세를 발동을 하면서요. 우리나라는 15%고 각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초고율의 관세입니다. 예. 엄청나게 높은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이로써 세계 경제의 큰 틀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통해서 WTO 체제, 가급적이면 서로가 관세를 낮추고 규제를 없앤다라는 그 정신으로 최근에 100여 년 동안 세계 경제 체제가 꾸려져 왔고 그것이 글로벌 사회에 아주 하나의 이념,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어 USTR 대표는요. 상호 관세를 발동하면서 이제 WTO는 붕괴됐다. 없어졌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근본 틀이 바뀌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상호 관세가 도대체 뭐냐? 상호, 자, 서로가 합의한 관세가 상호 관세인데 사실 우리가 합의한 건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갔는지 일반 관세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관세인데 그러나 분명히 합의 절차를 거쳤고 우리도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상호 관세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적으로요. 이 상호 관세가 독일 1830년에 독일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당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저 옆 나라들하고 서로 싸움을 많이 하니까 제로를 제시하면서 우리 제로 할게 당신도 제로. 그래서 관세 없애는 상호 관세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독일이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맞는데 아주 이상한 상호 관세죠. 미국은 다른 나라에 관세를 하나도 안 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미국 들어갈 때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사상 초유의. 그래서 WTO를 공부했던 저희 동료 경제학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WTO가 없어지는 거니까 WTO 규정, WTO 분쟁 조정 절차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새로 판이 깔렸다. 그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그의 의중에 따라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반도체라는 거 굉장히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0% 관세는 관세가 아니고 사실은 폭탄이죠. 100원어치 팔았는데 세금 100원 내라. 그러면 이건 100% 적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세 폭탄도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것이고요. 상당히 제2차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1차 상호 관세 폭탄과 이번 반도체 관세 폭탄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차 상호 관세는 이를테면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또는 다른 식품, 의류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나라 제품이 미국에 오지 말라 또는 오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우선 좀 팔리게 여건을 구성하는 어떤 이런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번에 반도체 관세는 관세 때리겠다는 전쟁이 아닙니다. 관세에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만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100%를 때리잖아요. 반도체 제조물은 미국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는 순간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를테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 이거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전량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를 때린다? 이것은 엔비디아 때려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관세는 트럼프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관세를 때려서 미국에 안 들어오면 미국산 자동차로 미국이 대체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관세를 때린 것은 자, 미국이 한국과 대만 등의 반도체 제조회사로 하여금
미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래서 아예 100%라는 높은 관세를 떼어놓고 저율의 관세는 없는 거죠. 말 들으면 관세 제로, 말 안 들으면 100%. 이것은 관세 전쟁이라보다는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의 압력인데요. WTO 기준에 따르면요, 1997년에 전 세계가 어떤 합의를 했냐면요, 반도체는 전 세계 산업에 워낙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세를 한 푼도 안 때린다. WTO 규정에 있어요. 그 규정 무시 100%. 예.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다 지어라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좀 부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는 이제 기업한테는 관세 물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미 미국에 뭐 투자하기로 하고 공장 짓기로 했는데 그럼 관세 물지 않는 건가요? 그 대목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데요. 예. 미국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공장을 인정해 줄 것인지 새로 짓는 걸 얘기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다 했을 경우에 그냥 창고용 공장 하나 지은 것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매출의 3분의 1 또는 과반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00%까지 관세 때릴 때는요. 지금 반도체 수출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자,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그 수출을 이 세 나라로 하여금 관세를 갖다가 이 세 나라 모두 미국에 공장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세 나라 모두 관세 안 내도 되잖아요. 예. 그런 관세를 무슨 이유로 100%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은 새로 짓는 거 기준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산량의 몇 퍼센트는 미국서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를 상무부에 제출하고 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임기 내에 반도체를 짓는다 이것도 임기 내에 완공하라는 건지 임기 내에 착공하라는 건지 아무런 기준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는데 자세한 기준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반도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폭탄 수준의 관세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예. 관세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관세를 미국이 그렇게 못 때릴 겁니다. 이제 우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하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 문제에서 영향을 주는데요.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이를테면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이 세 개가 미국의 사실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외국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는 빨리 와라는 거고. 그래서 벌써 관세 때린 지가 이제 몇 달이 지나가는데 현재 통계 나온 거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일본의 그 도요타라든지 한국의 현대차, 독일의 폭스바겐 이런 메이저 회사를 10개 정도를 보니까 그게 벌써 16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인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때릴 수 있다. 이 자동차가요. 이렇게 피해가 많은 것은 자동차 관세율 자체는 15로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25%를 적용했다. 15로 낮춰줬는데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한 상호 그 품목 관세 15%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는 많은 철강 제품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제품도 들어가요. 그것은 별도로 50% 관세를 더 때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 관세 맞고 또 자동차 완성품 관세를 맞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는 적어도 미국 시장 진출에 관한 앞으로 상당한 고난의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의 관세는 사실 15%로 합의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15% 기존 관세의 15%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호 관세 합의 내용이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거로 언론 발표하고 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의 내용이 서로 해석이 다 달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합의를 할 때 15%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하는 거 보니까 15%가 맞긴 맞는데 종래 일본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관세가 품목별로 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는 2.5%였고 또 일부 제품은 7%까지 관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5%가 기존 있는 거 플러스 15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7% 관세일 경우에 22%가 관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고, 일본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합의를 할 당시에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제로로 하고 15% 매기는 것은 모든 제품에 새로 15%만 매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서류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뭐 급하게 미국의 경제장관들이 지금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예.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의 발표인데요. 소급 적용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제로 플러스 15%로 해준다라고 합의했다. 이것도 일본의 일방적 발표예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세를 내리거나 올리려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행정명령 미국은 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15%라는 퍼센테이지 정했고 어느 정도 투자금도 정해져는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1시간 후, 5분 후, 10분 후에도 바뀔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경이 나쁘면 또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조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상 협상을 하면서 내부 문서가 없다고요. 문서가 없는데 이렇게 합의가 없으면 누가 유리하냐? 힘센 자가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요. 농수산물 우리는 추가 개방 한 적이 없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트루스라는 SNS에 분명히 한국은 농산물을 완전히 이번에 새로 개방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트럭, SUV 같은 것도 완전히 추가 개방을 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러는데 결국 서로가 싸우면 법정에 갔을 경우에는 문서대로 할 텐데 문서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힘센 자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강대국 일방주의,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일단은 지금 어제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상호 관세를 두고 두 나라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네. 15%로 지금 부과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플러스 15%인지 아닙니다. 기존 플러스 15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세관 거예요, 창구에서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본 측에 발표했다면요. 미국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참 복잡한 상황이고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 쓰셨습니까? 아직도 지금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발급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말에는 꼭 좀 발급 받으려고 지금 합니다. 90% 이상 발급받았고 사용한 거 보니까 2주 만에 총 중에서 46%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 소비 쿠폰 이제 나오자마자 초기에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안경 같은 거였어요. 또 담배. 그런 이제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자기가 꾸준히 쓸 수 있는 제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금은 음식점 위주로 먹고 마시는데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그 한 번 정도 물건은 살 수 있지만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서 재워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식사는 여러 명 모여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제일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음식점들이 코로나19 때 워낙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어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좀 더 널리 많은 업종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 국민 소비 심리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좀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카드 매출액을 보면요. 소상공인 매출액이 지금 빠른 속도로 평상시보다도 몇 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각 상점의 분위기도 활기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동안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던 분들이 이 돈으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소비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소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자, 분야별로 보면 마트나 식료품 15.4%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편의점도 9% 이상. 그다음에 병원 약국도 8%나 늘어났는데 이 대목은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약국 병원 가는 것도 그동안에 좀 제약을 했구나. 그만큼 우리 그 서민 가게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오히려 의류 같은 경우는 3%밖에 되지 않고요. 음식점은 대중음식점이 10.5%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것은 샘물을 팔 때, 우물을 팔 때 처음에 파면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물을 인위적으로 넣으면 그 물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펌프질을 하면.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중물이 돼서 자영업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면 이번에 사용하면 또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당분간은 없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모처럼 찾아온 손님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을 좀 끌어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중물이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 함께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영업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막 부작용을 조금 우려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한 번 한다고 되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려면 즉 마중물이 되려면 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어떻게 좀 마련해야 할까요? 예, 그런데 이게 예. 계속해서 줄 수 있으면 뭐 너무나 좋겠죠. 그러니까요. 안 그런데 되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 1차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에서 정권 거래세도 올리고 또 배당 세액도 당초 예상만큼 크게 내리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정권 시장에서 반발도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을 오히려 과세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뭐 정시를 망친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영 합리화라든지 또는 어떤 그 주변 여건 개선 또 접근성 높이는 이런 정책이 이제 꾸준히 필요한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예. 몇몇 재벌 그룹들이 모든 경제적 혜택을 또 독식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틀을 산업의 소비 생태 구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한 거와는 별도로 또 구조 조정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께서는 소비 쿠폰 바빠서 아직 안 받으신 겁니까? 처음에는 예예. 인터넷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안 받았는데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지금 밤낮으로요. 트럼프가 특히 제가 밤 시간 중에 자꾸 무슨 발동 큰 일을 자꾸 터뜨립니다. 아 이거 신청할 시간도 없게 자꾸. 예, 그래서 그거 팔로잉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예. 어려운 그런 예, 상황입니다. 어쨌든 발급 받으시고 민생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6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이 상승폭이 조금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자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곳이 좀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이유가 있던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6월 27일 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했습니다. 6억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는다라는 초강경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값 계속해서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5주째 계속 조금씩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6주째에 와서 살짝 그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만드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라는 게 통계를 작성하는 시점 또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 KB 우리 국민은행이죠. KB은행에서 나온 거 보면 6주째도 지금 떨어진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연하게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동산원은 이거 지금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 조사한 내용의 상으로는 6주째 조금 반등했는데 반등한 그 지역이 보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른쪽 동남쪽 자 동남쪽 지역의 일부 지역 이제 저쪽을 흔히 우리가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또 서로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뭐 서초구는 좀 내리고 강남구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강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강벨트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특히 재건축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게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국토부 장관 임명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은 저런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규제, 공급을 더 늘리는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급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이제 지금은 9월 달 새 학기 맞아서 학생들이 옮기 가야 되는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주가 지났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16곳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 자체만 보면 6.27 대책 굉장히 강하게 하는 정말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도 역사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대출을 더 강하게 줘야 하는 것인지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게요. 부동산 규제 정책 경제에서 어떤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 방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테면 너무 강력한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가지만 사람이 만성화된다고요. 다음 이보다도 더 강한 정책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음에 더 강력한 대책은 반드시 숨겨놓고 그보다는 조금 덜한 정책을 펴놓고 그 정책으로도 효과를 거두면서 그 정책을 어긋나서 튀기려고 할 경우는 다음 카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6.27 상황에서는 너무 상황이 급했고 뭐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정부의 정책 잘못 이런 거라기보다도 금리 대세 인하기에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 정부의 그 억제 대책 중에요. 6.27 대책이 엄청나게 센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도 정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따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6.27 대책이 세다고 해서 더 이상은 센 게 없겠지 이렇게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현안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